2019년 1월 10일 포르투에서의 아침이 밝았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창밖의 도로간 경치가 예술이다. 우리는 한국에서 가져온 아껴둔 라면 2개를 찌개 삼아 아침을 때웠다. 오늘 우리는 포르투 시내로 갈 예정이다. 항해왕 엔리케 왕자가 세례를 받았다는 포르투 대성당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이라는 상벤투역, 그리고 해리포터 시리즈로 유명한 렐루 서점, 마지막으로 아줄레주 양식으로 유명한 카르모 성당을 구경할 생각이다. 우리는 푸니쿨라를 타고 언덕 위에 있는 도심으로 향했다. 푸니쿨라는 처음인데 그다지 비싼 편은 아니다. 아마도 강 아래 사는 주민들을 위해 언덕 위 도심을 오가기 쉽게 만든 대중교통수단인 것 같다. 경치를 보고 있는 딸에게 이것이 무엇인지 아냐고 물으니 엘리베이터란다. 언덕에 도착하니 도심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리고 도로를 따라 한 10분쯤 걸으니 저 멀리 포르투 대성당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일로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과 비교하면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포르투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라고 하니 왠지 고풍스럽게 느껴진다. 더구나 이곳은 유럽의 변방 포르투갈을 세계사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든 항해왕 엔리케 왕자가 세례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그가 태어난 14세기 당시 인류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생산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시아와 카톨릭이 지배하던 유럽, 이슬람이 지배하던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3등분되어 있었다. 그리고 유럽인들은 중동 지역을 지배하던 아랍 세력에 막혀 카톨릭에 의지하며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분리되어 살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지구는 평평하다 교육을 받았으며 저 바다 대서양 너머에는 지옥의 낭떠러지가 있을 거라 믿고 살았고, 그리고 적도를 지나가면 까맣게 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좁은 땅덩어리에 마땅한 자원 하나 없던 유럽의 변방 포르투갈인들에게는 바다는 삶의 터전이면서도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서기 15세기 중세를 지나 찾아온 르네상스 시대는 유럽인들의 사고를 서서히 바꿔놓고 있었고, 과학과 철학, 예술 등 고대 그리스의 합리적 사상들이 유럽의 변방 포르투갈에도 퍼져가고 있었다. 냉장시설이 없던 시대, 당시 육류를 저장하기 위해 필수품이었던 인도의 향신료는 실크로드와 오스만 제국, 베네치아를 거치며 거의 60배의 가격으로 급등하였으며,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가치가 있었던 금이나 비단, 그리고 차 등의 교역은 이슬람 상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길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 인도나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역이었으나 지중해 서부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제노바가 장악하고 있었고, 당시 아랍 세력이었던 오스만 제국이 중앙아시아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 그들이 육로로 이들과 교역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어릴 적부터 고대 천문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의 책과 지도를 접하며 해상 지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자라던 포르투갈의 왕 주왕 1세의 셋째 아들 엔리케는 이러한 국제 정세에서 결국 대서양을 선택하였다. 그는 유달리도 정치와 권력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저
바닷길을 통해 인도로 가는 길, 그리고 인도와의 향신료 무역을 통해 살아가는 길.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전부였다.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는 세인트 빈센트 곳의 천문대와 항해연구소를 세웠으며 수많은 항해사들과 지도업자들을 모아 이들의 후원자가 되었다. 조선소를 만들어 선박을 개량하고 아프리카 서해안에 수많은 탐사선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의 항해대는 서아프리카 해안을 탐사하며 대서양의 항모를 차례로 개척하였다. 그러나 그가 주도했던 인도로 가는 길은 경제적 실익이 없는 가운데 막대한 자금만 소모하고 있었고, 그의 입지는 서서히 좁아지고 각종 카톨릭 귀족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었다. 더욱이 그가 지휘했던 타네르 원정이 실패로 끝나자 그는 포르투갈의 국고를 탕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다. 그리고 그는 그의 탐험대가 적도를 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평생을 해양 탐사에 투자하다 많은 빚을 남기고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하지만 그가 개발한 캐러벨과 삼각도층 바람의 영향에도 범선을 자유롭게 전진시킬 수 있었으며, 평생을 거쳐 개발한 항해 지도와 여러 탐사 지역은 포르투갈인들에게 해양 탐사에 대한 자신감을 주었다. 그리고 약 30년이 흐른 뒤 포르투갈은 그가 만든 캐러밴을 타고 아프리카의 최남단 희망봉을 개척하였고, 1498년에는 마침내 인도로 가는 신항로를 개척하면서 대륙과 대륙을 바닷길로 잇는 대항해 시대에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대성당 앞에서 한참을 구경하다 성당 앞으로 걸어가 인증사진을 찍었다. 둘, 셋. 그리고 대성당을 빠져나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이라는 상벤투역을 보기 위해 시내로 향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골목길을 돌아 한참을 걸어 내려가니 저 멀리 상벤투역이 보이기 시작했다. 역에 들어서자마자 온통 아줄레주 벽화로 장식되어 있는 대합실을 볼 수 있었다. 오래된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벽시계 또한 매우 인상적이었다. 승강장에 들어서니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이 오래된 역사 안에 실제 기차들이 운행하고 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승강장을 구경하다 셋. 이곳에서도 인증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상벤투역을 빠져나와 도심원덕을 내려가자 포르투의 중심 라베르 다제 광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광장 중앙에는 브라질의 국왕이자 포르투갈의 국왕이었던 페드로 4세의 동상이 서 있었고, 도로 위에는 19세기에나 볼 수 있을 듯한 전차가 다니고 있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 시기, 나폴레옹의 군대가 스페인을 점령하고 포르투갈을 침략하자 포르투갈의 왕 주앙 6세는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그들의 수도를 식민지인 브라질로 옮겼다. 당시 무려 15,000명의 왕족들 또한 너나 할 것 없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도피하였고, 포르투갈은
포르투갈 브라질 연합왕국이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유지되고 있었다. 본토에 남은 포르투갈 국민들은 왕이 없는 왕국을 지키려 각종 게릴라전을 펼치며 근근히 나라를 지켜나가고 있었고, 나라를 떠나버린 왕은 오히려 이러한 본토로부터 수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었다. 이후 나폴레옹 전쟁이 끝이 나자 주왕 6세의 아들 페드로 4세는 브라질을 독립시키고 브라질과 포르투갈의 왕위를 번갈아 이어나갔다. 그러나 위기에 나라를 버리고 떠나버린 왕족들을 보았던 포르투갈 국민들의 시선은 예전 같지 않았다. 더욱이 프랑스 혁명 이후 자유주의 사상이 급격히 퍼져나가고 있었고, 국민들은 각종 봉기를 일으키며 왕정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포르투갈은 이후 수십 년간의 정치적 혼란기를 거치며 1910년 마침내 자유주의 혁명을 통해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아랍 세력을 물리치고 이 땅에 카톨릭 국가를 세웠던 왕국. 한때 전 세계를 호령하며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던 포르투갈 왕국은 그렇게 국민들의 손으로 끝이 났다. 왕은 통치권을 빼앗겼고 국민들은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 우리는 광장에서 빠져나와 길을 건넜다. 그리고 거리를 따라 올라가니 도심 곳곳에 길거리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길거리 한 모퉁에서 트럼펫을 연주하고 있는 어느 거리 학사와 마주쳤다. 우리는 힙을 놓고 그냥 한참을 서 있었다. 포르투갈은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대국에서 오늘날 다시 유럽의 변방, 소국이 되어버렸다. 그래서인지 이곳 저곳 다닐 때마다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한다. 포르투대 성당을 볼 때도 그랬고 페드로 4세의 동상 앞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지금은 저 이름 모를 악사의 트럼펫 소리가 무엇보다도 구슬프게 느껴졌다. 멋진 음악을 감상하고 우리는 길을 건너 렐루 서점으로 향했다. 서점에 거의 다 왔을 무렵 포르투의 명물이라는 에그타르트를 발견한다. 아이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점심을 해결하기로 하고 빵과 음료를 사서 테라스에 앉았다. 그리고 식사를 하며 한참 동안 수다를 떨었다. 서점에 들어가려 하니 안타깝게도 돈을 내고 들어가야 한다. 입장료를 내고 서점에 들어가기는 처음이지만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니 이해가 난다. 입장료마저 없었으면 이 조그만 서점에 아마 사람들이 꽉 차 책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 조앤 롤링은 수년간 포르투에서 영어 선생님을 하였다고 한다. 이후 이곳에서 받았던 영감을 소재로 해리포터 시리즈를 집필했는데 호그와트 학교의 검은 망토 트라제는 이곳 포르투 학생들의 교복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며 마법학교에 움직이는 계단은 이 렐루 서점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2층으로 올라가니 해리포터 시리즈와 다양한 책들이 책장에 꽂혀 있었고 책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이제 좀 지루한 듯. 우리는 1층으로 내려가 서점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카르모 성당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좁은 차도를 옆에 끼고 한참을 걸으니 눈앞에 아줄레주로 장식된 카르모 성당이 보였다. 생각보다는 그리 크지 않다. 더구나 도심 한가운데 있어 저 아줄레주 문양을 제외하고는 그리 오래 구경할 곳은 아닌 것 같다. 아이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길을 건넜다. 그런데 차들이 많아 됐어. 찍기가 됐어. 만만치 됐어. 않다. 그리고 우리는 우연히 카르모 성당 앞블럭 쪽에 있는 아시안 마켓을 발견하였다. 혹시나 했는데 이거 웬걸. 웬만한 한국 라면은 여기 다 모여있다. 아이들이 불닭볶음면을 발견하고 쾌재를 부른다. 이 녀석들 한국인이 맞긴 맞나보다.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라면과 김치 등을 챙겨 시내를 통과하여 다시 도루강가로 걸어왔다. 어느새 노을이 지고 있는 도루강변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고 벼룩마켓이 열려 지나가는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우리는 각종 공연을 즐기며 도루강변에서의 하나, 추억을 쌓았다. 둘, 셋. 어느새 강가의 해는 저물었고 우리는 아쉬움을 달래며 숙소로 걸어갔다. 포르투의 마지막 날을 우리는 그렇게 보냈다.